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1년 11월 12일 박헌영과 공산주의 항일운동 제3부를 다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20년대 말에서 30년대까지 박헌영을 비롯한 공산주의 항일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방송이 정지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중고라서 용량이 작아서 그런가 자꾸 끊어지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박헌영이가 정신병 흉내를 내면서 병보 서울을 풀려나왔고 함흥에 있는 주세죽 이 마누라 고향집에 임신 출산 때문에 가야 되겠다는 핑계를 대고 해서 함흥으로 갔다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서 결국 이제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만강을 건넜고 그때 뭐 유명하게 불렀던 그 노래 1938년에 눈물 젖은 두만강 그 뭐 노래가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만은 뭐 항일운동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그런데 그 고생이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로서 항일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보람이 저는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싶어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박헌영이가 있어요. 죽을 때도 장렬하게 죽는 게 있고 죽을 때 개죽음이라는 게 있다 하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했는데 욕 바가지로도 먹고 공산주의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 했다면 그게 빛이 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박헌영과 주세죽이가 이제 양수가 터져가 주세죽이 양수가 터져서 애를 낳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국제혁명가 구원회에 의탁을 했고 몸을 좀 추스리다가 모스크바로 다시 이제 가서 뭐 대학을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번 시간의 핵심은 1928년 29년 정도라면은 스탈린의 공포정치, 그레이트 퍼지, 대숙청이 일어나고 스탈린의 독재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작용이 많이 한두 것이 벌어질 때고 서방 언론들이, 서방 지식인들이 한두 사람 눈치챌 때입니다. 스탈린 집권하고 몇 년 지났거든요. 2, 3년 지났을 때니까. 근데 28년 말 29년에 박헌영이가 본 소련과 모스크바, 공산주의 모습을 제대로 파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중에서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는 이거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고, 소련 갔다 온 사람들이 박헌영처럼 막 혼밥 빠진 사람이 있고, 두 그룹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 공산주의 모습을 느낀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해방 이후에 참차 전향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운형이라든가 조봉암도 박헌영만큼 공산주의에 올빵한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뭉컨 대접을 잘해주고, 젊은 시절에서 박헌영을 제일 젊은 시절에 수재고, 경성 보통고등학교 수재고 하니까, 또 외국어도 잘하고 하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 굉장히 대접을 잘해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대접을 잘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떠받치 주니까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소련 공산당 손해들이 박헌영하고 그 일파들에게 그들이 보고 싶어 해주는 원하는 곳만 이렇게 보여줬을 수도 있죠. 우리가 북한 같은 거 방문하면은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마네킹이라든가 이거 위장을 해가지고 보여주기 싶은 대로 해가지고 뺑기를 칠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위장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실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박한영이가 본 소련은 공산주의 모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접을 잘해주고 하니까 모스크바야말로 자신의 해방구죠. 마음껏 이야기하고 떠들고 대우 잘해주니까 아 이거 천국이구나. 또 박한영 입장에는 그렇죠. 공산주의 모순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모순이다. 일제에 신음하는 조선민중의 고통보다는 일제에 신음하는 파시즘의 그 고통보다는 소련의 이런 그 보르헤르타리아 독재가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모순이다. 공산주의 내 모순은 해결할 수 있는 모순인데 일제가 민중에게 조선민중에게 억압하는 파시즘 모순은 최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그 30년대 초에 박헌영과 거의 비슷한 연대 1933년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소련을 여행했지 않습니까? 모스크바에서 하루가 이틀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제네바 유럽을 들렸다가 제네바를 갔다가 비자를 받고 나중에 7월 19일 날 모스크바로 갔는데 소련을 여행한 적이 있었죠.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이제 미국, 소련, 영국 이런 나라하고 소련하고 자유진영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반일 동맹을 결성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스크바 호텔에서 하루 만에 퇴출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모스크바에서는 당국에서는 뭐 비자 착오로 있다고 하는데 소련 당국에서는 일본 당국이 이승만 박사가 모스크바로 들어가는 걸 알고 이 박사 걷어내!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그때 아주 불쾌했죠. 그리고 소련과 모스크바 전경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 살 때 못 되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또, 어렸다가 미국 생활하니까 자유롭게,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색도 하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승만 박사의 이 자유진영하고 소련의 레닌 볼셰비키 혁명하고 차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유거든요. 인간의 그 자유.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은 이 시민들의 자유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걸 파악한 것이죠. 근데 박헌영도 그렇고, 박헌영도 언더우드 밑에서 YMCA 이런 데 따라다니면서, 영어 공부한다 핑계대고 성경책도 읽고 또 교회도 나갔는데 왜 그같이 교회를 나갔는데 박헌영이는 골수 공산주의자가 되고 이승만은 기독교 신자로서 자유를 신방하는 리버럴 자유주의자가 되었느냐. 기독교 정신의 입장에서 소련을 바라본 거하고 교회 건상 다니는 거, 영어 공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 영어 공부를 위한 수단으로 간 거하고는 다르죠. 언더우드한테 접근해가지고 영어 배운다는 거, 신을 믿는다고 속이면서 영어 배운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진실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 본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고, 박헌영은 레닌, 막시스트 레닌즘,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올인해버린 거죠. 다른 걸 안 보니까, 다른 사상, 다른 사고를 대해서 생각을 못하니까, 올빵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 편식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박헌영은 1929년 1월 18일입니다. 레닌 국제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모스크바에 있는 국제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최고의 에리트들, 지도자급만이 국제 레닌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천장이 있어야 되는데, 코민테른이 강력한 추천장이, 코민테른 지부에서 강력한 추천을 해가지고 입학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건 코민테른이 운영하는 거죠. 코민테른이 운영하는 공산주의
국제공산주의 최고 간부 교육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1929년 2월 달에는 박헌영은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김일성도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었죠.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 할 때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입당했습니까? 미국 시민권 있었습니까? 무국적자였습니다. 이승만이가 공화당이나 미국의 정당에 입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이고, 잘사님 오셨네. 백찬TV님, 아이고, 오셨네. 감사합니다. 예. 김일성과 박헌영이는 소련 공산당에 입당 원서를 해가지고 그 당에 입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그 이승만 박사, 예? 미국의 시민권도 아니고, 미국의 자유당, 민주당에, 예? 입당했어요? 안 했습니다. 미국의 이승만 박사가 민주당, 자유당에 돈을 받거나, 정치 자금을 받거나, 그 지침을 받았습니까? 지침을 받아서 독립운동 했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것을 박헌영이 평전에 이 책에는, 그 이승만 박사하고 대비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걸 읽고 느낀 점이 많아요, 이게. 에? 그때 그러면 박헌영 마누라는 어떻게 됐느냐? 모스크바에 있는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은, 국제 레닌 학교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는 B급 학교예요. 국제 레닌 학교는 A급이면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은 B급 학교였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봉암 알죠? 조봉암이가 제가 알기로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에 입학을 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박헌영이가 모스크바로 가서 몸을 녹이고 레닌 국제대학에서 입학 원서를 쓸 그 즈음에 1928년 10월 달입니다. 12월 달이죠. 겨울에. 코민테르에서는 그 유명한 12월 태제를 발표합니다. 모스크바의 그 유명한 12월 태제. 그것은 세 가지의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 1925년 4월 17일 날 창당한 조선공산당을 해체시키라. 이건 허약한 정당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층에게 파고 들어라 이야기예요. 예? 허약한 지식층들이 갑론을박 해가지고 파장만 짓고 새치 혓바닥으로 말싸움이나 하지 아무런 업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식불자기들 머리 아프다. 새치 혓바닥으로 놀지 말고 직접 혁명의 분자인 노동자와 농민층에 파고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의식하시겠어. 혁명 분자를 만들어라. 교육시켜서 만들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 전에 조선공산당 싸움박질을 하니까 해체시켜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대중적 정당을 창당하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보다 대중적인 정당을 창당하라. 대중정당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의 원칙으로서 일국일당제 원칙입니다. 각 나라에는 공산당은 하나다 이야기야. 하나 일국일당 원칙으로 해서 조선에도 한 개의 공산당이 필요하지 여러 개 공산당 해가지고 싸움박질 하지 마라 이야기야. 하나의 공산당이다. 그러면 해방전국에서도 공산당은 뭐예요? 북조선, 남조선 3%로 분단되어 있지만 그 당은 몇 개, 원칙적으로는 당이 하나여야 되죠. 근데 나중에는 북조선에서 분국당 생기고 김일성으로 하는 북조선 공산당, 남쪽에는 박헌영을 위주로 수령으로 한 남로당 이렇게 두 개가 생기면서 또 아구다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일국일당제 원칙을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코민텔은 조선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박헌영, 박애, 최성우 세 사람으로 조선공산당 재건 트로이카를 3인방 체제,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조선공산당 조공재건위원회를 결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국제 레닌 학교에서 한 3년 있었죠. 공부를 한 3년 했습니다. 박은영이가. 근데 뭐 기록을 보면은 그 지도교수입니까? 교수가 쓴 러시아 이제 강의를 한국어로 강의를 안 하니까 영어로 하는 반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았던가 봐요. 영어로. 그 영어를 얼마나 잘했으면, 박헌영이 영어를 얼마나 잘했으면 영어 하는 데 가서 들었겠습니까? 공산당 교육을 받게 되는데 3년을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어디로 파견됩니까? 상해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32년 1월 달이죠. 그래서 상해로 파견되어 가지고 기간지 코뮤니스트, 공산주의자라는 영어로 코뮤니스트를 발행하고 또 향후 국내 공산당 재건에 대한 기반 구축을 상해에서 하는 그런 정지 준비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의 항일운동이라는 것은 기간지 코뮤니스트 발행을 통해서 논조가 뭡니까? 반일투쟁이죠. 반일. 그 다음에 반봉건. 그 다음에 반제국주의. 그 다음에 하나 더 말한다면은 일본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반전,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 4가지를 투쟁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반일, 반봉건, 반제, 반전. 전 반대입니다. 반일, 반봉건, 반제국주의, 반전쟁, 반전운동을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한 거죠. 그때 32년 4월 29일에 상해 공원에서 도시락 투척 사건입니까? 윤병글 의사의 도시락 무슨 투척 사건이 있었는데, 박은영이는 이런저런 칼럼을 통해서 개인적인 테러 행동을 비난하고,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집단으로 해가지고 공산당 세포 조직으로 해가 집단으로 가야지 한두 명이 이렇게 장성 만든다고 후유증이 더 크다고 비난했고, 또 의사 투척, 휴루탄 투척 이제 이런 자금을 모으는 데 대해서도 그런 돈벌이 한다고 상해임정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려공청, 박헌영 입파 공산주의자들은 코문테러로부터 자금을 받지만은 상해임시정부, 김구의 상해임시정부는 돈 나올 때 어디 있습니까? 장개석이가 주는 돈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장개석이도. 짜장면값, 짬뽕값이나 좀 줄까? 밥값이나 좀 줄까? 넉넉하게 주지를 후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김구의 상해임정에 대해서 돈 주겠어요? 한 번도 안 줍니다. 그리고 이승만하고 관계도 나빠졌지 않습니까? 이승만을 상해를 불렀을 때 탄핵하냐, 이동희가 이승만 박사를 탄핵하려다가 실패하고 화가 난 이승만이가 하와이를 가면서 돈도 제대로 안 붙여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없죠. 독립자금이 항상 힘들어 했을 때예요. 박헌영이가 생각하는 투쟁 방식이 뭐냐? 윤석열 이것처럼 도시락 반찬에 테러, 휴대폰 톡 던져가지고 이런 폭사시키는 장성들, 일본 장성들 테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공장을 파업하고 실업자들의 군중 행동, 그러니까 혁명 방식이죠. 집단 방식, 매스 파이팅, 대중 투쟁 방식입니다. 공장 파업, 실업자들 군중 행동, 그 다음에 노동쟁의를 조직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장차 향후에 일본에 대항한 도시 무장 폭동을 대비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국내 총책으로 이재율을 임명하면서 그 하부선에 김영선 라인을 구축해서 시간을 벌었던
세포 조직을 로 시간을 벌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 1933년 7월 5일 상해에서 재수가 없이 상해에서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체포가 되었고 국내에 있는 이재육의 그동안에 이재육에게 이제 그 당시에 기관집니까? 적기를 보급해가지고 공산주의 어떤 행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이제 지시를 내려 그랬는데 이재유는 상해에서 이렇게 하면 걸리기 쉬우니까 아예 그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인쇄물을 돌려서 하자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유인물을 돌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재유는 그러다가 또 체포가 됩니다. 이재유가 체포가 되고 이관술이라는 인물이 이제는 다시 이제 공산당 세포 조직의 조종자가 되었습니다. 자, 박헌영이가 감옥소 생활을 이제 국내에 돌아가지고 감옥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죠. 이제 감옥소 생활을 이제 박헌영이 감옥소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데 그 언론에 이제 신문에 보도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통지당 그 재판에 이석기 있지 않습니까? 이석기가 감옥에 딱 들어가고 했을 때 그 통지당 부하들이 굉장히 호위무사처럼 옆으로 쫙 들어가면서 주체 김일성 충성 충충충 하면서 그런 모양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석기가 재판받고 왔다 갔다 할 때 뭐 감옥소에서도 통지당원들한테 꽤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듯이 이제 박헌영이도 이제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니까 지도자 동무 아닙니까? 딱 감옥가면 충! 이렇게 뭐 경례를 막 붙였겠습니까? 그래서 보는데, 여기, 또, 오셨네. 예. 이신재님, 예. 오셨구만요. 예. 그래서 배 교수님. 감옥소 생활에서 옆에서 이석기처럼 호위무사들의 딱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상당히 그 감옥소에서 존경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감옥소에서 누굴 만나냐 하면은 이현상. 그 남부군의 그 주인공인 이현상 알죠?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남부군의 그 주인공이 이현상이에요. 이현상을 만나고 김상룡, 정태식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공산주의자로 의식화 된 사람이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추록하면 공산주의 운동 열심히 하자, 항일운동 열심히 하자고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고, 또 형무소로 대전 형무소로 이감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공산주의 활동했던 김철수와 조우를 하게 됩니다. 김철수는 누구하고 라이벌이면 박헌영하고 라이벌이죠. 라이벌인데 김철수는 이동희하고 친한 상해파 고려공산당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운명이 장난인지 다시 김철수와 대전 형무소에서 조우를 운명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헌영이가 이번에 33년에 상해에서 체포되고 대전 형무소에서 이감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콩밥을 먹게 되면서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상해에서 경찰한테 체포가 당했을 때 경찰이 고문하면서 그 근거지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김단야가 자기 그 아지트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이는 김단야와 주세죽을 구하기 위해서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치채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두 사람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망간 주세죽과 김단야는 어떻게 됐느냐? 몇 달 동안 도망다니면서 결국 모스크바로 가게 되죠. 2달, 석 달에 걸쳐서. 그러다가 남녀간에 2달, 석 달 같이 이렇게 있으면 어찌 됩니까? 결국 미운정, 고운정 다 정이 들게 되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 인물이 박은영보다도 김단자가 얼굴이 잘생겼어요. 또 이거 친화력이 있고 여자들한테 또 잘 대주고. 그래서 이전에 이미 김단자, 주세죽, 박은영 관계는 미묘한 삼각관계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주세죽의 그 보고서에 하면은 남편이 박은영이가 죽은 줄 알고 재혼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김단자도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철을 버리고 주세죽하고 모스크바로 이래 같이 도피하면서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까지 낳았는데, 불행한 사건이 터집니다. 김단자는 스탈린 치하에서 1937년 7.18로 몰려가지고 숙청되고 사형언도를 받고 총살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스탈린이 집권해가지고 지금 연해주 시베리아 근방에 많은 이 조선인이죠. 한국인이 살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스탈린이 이렇게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이들이 나와두면은, 시베리아에 조선인들을 너무 많이 나와두면 이 사람들이 친일파가 된다, 친일파 밀정도로 산다, 이래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기록에 의하면은 20-30만 명을 대거 중앙아시아 쪽으로 열차표를 해가지고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해가지고 죽었지요. 그 농토도 개간하게 하죠.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해가지고, 카자흐스탄 쪽으로 해가지고 강제로 열차로 이동시켰습니다. 20-30만 명을.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대거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김단자에게는 제목이 그거예요. 어떻게 너만 살아남았느냐 이래. 다른 박헌영이도 다 잡히고 다 잡혀서 콩밥 먹는데, 김단자 당신은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살아남느냐. 너 일본 첩자 아니냐. 딱 끌어버린 거야. 총살형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37년입니까? 36년입니까? 중국의 그 민생당 사건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굉장히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중국의 민생당 사건도 유사한 게 있었죠.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외지에 가가지고 짬밥 먹고 이리저리 죽어도 어디 화풀이 못해요. 보상받지도 못해요. 예? 그래 죽으면 개죽음인데, 지금 이 김단자라든가 이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소련이 보상해 줍니까? 어? 민주화 운동자로 보상해주고 훈장 줍니까? 훈장을? 억울하게 죽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왜?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면 끝장이에요. 새로 조선이 망해가지고 36년 동안에 천신만고 끝에 미국이 일제히 원자탄 두 방 터뜨려가지고 대한민국이 일제히 구렁텅이에서 벗어났지, 우리 힘으로 독립군이 권총을 쏴가지고 일본군하고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과서 착각하지 마세요. 독립군은 언제? 자유주의 참변 1921년 자유주의 참변으로 괴멸되었어요. 독립군이. 대대병이 하나 없었어요. 이상명대는 소총부대 하나 없었어요. 해방될 때. 그래서 김구 선생이 백범 일지에 갑자기 해방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중국에 들어올 때 걱정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독립 항일 투쟁을 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조상에게 얼굴을 들었냐 이게. 연합국이 어떻게 큰 소리 치느냐 이게. 초 한 방 못 쐈는데 나라 망한 서름을 겪어봐야 됩니까?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도 자식들에게 뭐라고 교육시킵니까? 돈 잘 벌어와라? 시험, 어디서 자격증 따라? 장가 들어, 시집 들어라? 맛있는 거 먹어라? 아파트 좋은 거 사라?
또 뭐라 그럽니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죠. 청소년들의 비전이 없고 목표의식이 없으면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예? 직장 얻어라? 뭐 잘 먹어라? 비싼 차 외제차 사라? 돈 많이 벌어와라? 그래서 어떠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망해가는데 외제차 사면 뭐해? 예?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시집도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애들 우글우글해. 결혼 안 하고 내 꼬리는 대로 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 꼬리는 대로 살면 다야? 예? 돈 많이 벌고 학벌 놓고 해서 어쩌겠다는 거야? 자식들 안 놓고 결혼도 안 하고 대로 살면 다냐고. 왜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키냐 말이에요. 왜? 예?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우리나라에 먹고 마시고 노는 거요. 워싱턴, 뉴욕, 런던, 파리보다 잘 먹고 잘 놀아요. 사람들이. 예? 나라는 내일 모레 망할 지경인데. 예? 정신이 썩은 국민들은 미래가 없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들이 백성들에게, 꿈이 없는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희망이 있느냐 이야기예요. 참 기가 차는 노래죠. 근데 이 박헌영이가 이야기하다가 3,000% 빠졌는데, 박헌영이는 죽은 줄 알았지. 감옥수에서 이제 죽었다 해서 이제 김단장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는데, 애는 석 달 만에 피덩이 애는 죽어버렸습니다. 주세죽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남편이 일본 첩자로 해가지고 총살당했고, 주세죽은 카자흐스탄에서 5년 유배행에 처했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죠. 종신 평생 동안 거기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박헌영하고 주세죽 김단야는 누굽니까? 코민테르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레닌 스탈린의 맹종 충성 빠돌이 아닙니까? 레닌, 코민테르는 스탈린, 소련 공산당에 죽으라면 죽도록 충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대우가 왜 이래요? 이게 공산주의 본질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몰라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자기 딸도 모스크바 타가수에 3년 된 핏덩어리를, 박헌영하고 주세죽이는 딸아가 3살밖에 안 됐는데 그걸 타가수 맡기고 독립운동 한다고. 아무리 독립운동도 좋지, 애는 길러야 될 거 아니요. 아무리 독립운동도 좋고 공산주의도 좋지만 그렇게 행동해서 되겠느냐 이야기예요. 예? 근데 그 뭐 주세죽이한테 훈장 줬다 그러더라고. 무슨 훈장 줬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세죽이가 공헌했습니까? 박헌영이가 대한민국에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했습니까?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공산남조선 공산주의를 위해서 나라를 건설하자고 열심히 했습니까? 훈장을 왜 줘? 기가 차는 나라예요. 기가 차는 나라. 참. 박헌영이가 1939년 8월 달에 이제 형을 마치고 석방됐죠. 장장 그 형 기간이 몇 년입니까? 6 정도 걸렸죠. 6년. 형을 6년 동안 살았습니다.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살아서 나왔는데, 석방이 됐는데, 역시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죠. 이미 박헌영이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콩밥 먹을수록 유명한 사람 된 거예요. 독립운동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콩밥 먹고 감옥수 간 사람들이 완장 차고 훈장 차고, 감옥수 한 번 가고 두 번, 세 번 많이 갈수록 완장 차가지고 그 감옥수 많이 갔다 해가지고 국회에 배지 달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미 경성 콩그룹이라 해가지고 경성은 서울 아닙니까? 서울에 공산당 그룹, 공산주의자 그룹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성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그 경성 콩그룹이라고 합시다.
서울의 공산당 그룹, 경성콤 그룹에서 박헌영이를 모셔가지고 책임비서, 오야붕이죠. 대장으로 이렇게, 대표로, 공산당 그룹 대표로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그때 이미 그룹핑이 만들어졌죠. 김영선, 이재유, 이관술, 김사운용, 강기남, 이현상 이런 인물들이 박헌영이를 지금 대장으로 해야 되겠다. 왜? 외국어 충출하지요. 외국어 경기고등학교, 경남 그게 1고등학교 나왔죠. 지금 말하는 경기고등학교 나왔죠. 이론이 밝죠. 모스크바에 유학했죠. 그리고 깜방에 있을 때 동지도 안 보고 고문에 이겼죠. 그 투쟁 경력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룹이 이미 형성됐던 것이고, 일본은 이런 상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수천만에, 기록에 보면은 20년대 공산주의자라고 일본 일경의 리스트에 올라온 숫자가 26년경인가? 3,000명 넘다 그래요. 공산주의자로 해가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러면 독립운동하는 사람 중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탄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숫자가 좀 불어나니까 암세포처럼. 그래서 일본도 강경 회유책을 겸용을 쓰는 거예요. 회유책도 쓰는 거죠. 1936년 12월 달에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을 발표를 하면서, 전향하면은 어떤 유리한 미끼를 주는 겁니다. 직장도 배려해주고, 천황폐를 위해서 조선 청년들 가서 한번 전선에 한번 출전해가지고 같이 한번 일본 민족도 조선 민족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 해가 이황수도 그래 친일파로 갔잖아요. 그렇듯이 전향각서 써가지고 어떤 당근과 채찍을 겸용하는 회유책을 발동을 했는 것이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공산주의자들이 또 각서를 쓰고 전향을 하니까 박헌영이 나와가지고 제일 경계하는 사람들을 자기 부하에게 말하기를, 전향각서를 쓴 사람을 믿지 마라. 철저하게 우리식으로 간다 해서 철저하게 그 전향자를 경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성, 광주, 인천, 대구,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아지트를 설치를 했는데, 특히 이제 경성하고 인천의 아지트를 우선 만들었는데, 서울 경성의 아지트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인천의 아지트인데, 인천의 아지트에 소위 이건설의 여동생 이승금이 또 있게 되고, 각 아지트마다 이제 혼자 담배 빠끔 피웠으면 일경이 감시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부부처럼 가장한 하우스키퍼, 여인을 같이 해가지고 부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키겠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지역의 아파트를 이제 옮겨 다니면서 정태식의 공산주의자인 자기 부하인 정태식의 조카 정순년, 그 당시 나이가 18세인데 청주 아파트에서 같이 이제 밥도 주고 수발이 좀 하다가 이제 같이 자고 하면 정이 붙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임신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두 번째 부인이 된 거죠. 그 정순년의 임신해가 난 아들이 소위 원경스님이라고 알죠? 원경스님. 박원순이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역사문제 연구소로 해서 자기 아버지 박헌영 평전을 쓰도록 이렇게 권유한 박병삼, 원경스님이라 그러죠. 옛날에 중이라 그랬습니다만, 제 어린 시절은 깎아중이라 그러는데 지금 스님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박병삼 년입니다. 그 당시에 18세였으니까 박헌영하고 나이가 벌써, 정순영하고 나이가 벌써 뭡니까? 20몇 년 차입니까? 22년 차이. 딸하고 나이가 아버지하고 딸하고 그런 나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또 이제 경성콤 그룹이 등장될 때 30년대 이후로는 이미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면서 한반도의
많은 공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중공업, 무기, 중공업, 남쪽에는 경공업 해가지고 이 대륙 침략의 기지로서 한반도는 남쪽의 경공업과 곡물 창고, 식량 창고, 식량 기지, 북쪽은 중공업, 무기 공장 해서 만주로 침공할 수 있는 무기 공장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식 근대화, 침략의 근대화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불어낼 때는 계급, 노동자 계급이 많이 생기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노조를, 소위 적색 노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적색 노조. 레드 유니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장반이라는 세포 조직을 구성하는데 3명 내지 5명으로 그룹핑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한 3개만 결성되면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적색 노조의 특징은 뭐냐? 은밀하게 세포 조직으로 비밀 엄수입니다. 완전히 지하 노조죠. 상사에게, 세포장에게 절대 복종, 그리고 완전히 그 비밀 전위 조직으로서 그 적색 노조에 들어가는 자격은 다른 사람 노조원들의 보증이 되어야 그 적색 노조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 복종, 절대 비밀 엄수를 지켜야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장투쟁을 위한 무장유격대를 모색을 했고, 일제 때는 무장투쟁을 위한 무장유격대 모색을 해서 결국은 실현성이 없었는데, 해방 이후에 결국은 미전국이라든가 해방 전국에서 무장유격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에 써먹어야 될 거를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써먹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차하면 일제에 대항한 도시폭동에 대한 전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증가하고 그 일본 쪽에 서적을 가지고 구입해가 연구도 하고, 박헌영이 그런 연구를 무장폭동, 도시폭동, 그 다음에 그 유격대, 게릴라 무장투쟁에 대한 전략 전술 이런 데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교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940년 10월 달이죠. 경성의 좌익노조 조직 준비를 결성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민노총 하지만은 이런 좌익 적색 노조로 해서 이 적색 노조의 전통이라는 것이 대단히 뿌리가 깊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40년대에 일본 경찰은 집요하게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위험한 인물은 뭐예요? 우익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좌익의 공산당, 조선공산당 계열이니까 이 공산당 계열을 박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달아들여 검색을 추적을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것이 40년대에 있었던 게 서대문 사건과 종로서 사건 두 가지입니다. 서대문 사건이라는 것이 그 40년 11월 달에 김삼룡, 이현상이 체포되고, 그 다음 해인 41년 1월 7일에 이관술과 김태준이 체포당하면서 경성에 있는 콩그룹, 공산그룹들이 또 한번 붕괴 위기에 몰린 그 사건이 서대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검거 선풍으로 그해 41년 8월 달에 소위 그 등장한 것이 종로서 사건입니다. 종로서가 주도해가지고 공산당을 검거한 2차 검거 선풍인데, 막 계속 검거,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산당 잡들어 나가니까 경찰들이 결국은 박헌영이는 위기를 느끼면서 42년 12월 달에는 서울 경기지방에서의 모든 공산당 활동, 지하 조직 활동을 접어버리고 지방으로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대전, 대구로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그것도 불안해서 광주로 가게 되고, 처음에는 가가지고 문 먹고 살 게 있습니까? 그 인분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분을 걷어내는 인분을 걷어내는 인분 푸는 사람, 똥지게. 제가 우리 어린 시절에 화장실이 재래식이 아닙니다. 재래식이 아닙니다. 그 우리 아들도 재래식에 앉아서 이렇게 변을 돌아 못 누요. 이제 자변기 없으면은 누질 못해요.
근데 8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수세식은 생각도 마세요. 수세식은. 제가 국민학교 가면은 막말로 그 화장실 가면 대변이 막 떨어지는데, 바로 떨어지는데, 수세식이 아니죠. 재래식 화장실이라 그러는데, 이런 신문지로 닦아야 돼요. 이런 고급 화장지가 없어요. 이걸로 닦아야 돼요, 면을. 근데 50년대 국민학교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보면 회충이 있어요. 회충이. 시큼 회충이에요. 1년에 2번씩 회충약을 먹었습니다. 왜? 그걸 채소라든가 이런 상추 하는데 비료가 없어가지고 그걸 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충이 소독이 안 됐으니까 지금 비료가 있는 게 아니라 인분이 비료였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이 각 지역마다 박헌영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똥 푸는 찌개를 끌고 각 그 회사라든가 이런 데마다 똥을 푸는 똥지게꾼으로 역할을 하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러다가 벽돌 공장에 피신해가지고 해방이 될 때 벽돌 공장에 있다가 8.15 해방될 때 나 서울 갑니다. 양복 한번 주시오 하다가 주인장한테 편지를 쓰고 갔는데 박헌영이라 이름은 끝까지 숨겼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해방이 되는 전국의 조직 관리로 준비를 한 인물 중에서 박헌영이는 똥찌개 하고 벽돌 공장에서 벽돌 나르고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숨어 있었다가 서울로 상경했는데, 박헌영보다는 덜 미군정의 경계에 덜 요시찰 인물이면서 조직을 좀 이렇게 좀 낮게 관리하는 인물이 여운형입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들 알다시피 건준이라고 알죠. 건국준비위원회.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에 44년 8월 달입니다. 네? 44년 8월 달에